저는 올해 66살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물었죠. 응,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지금 회의 중이라 제가 갈 수가 없어서요.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바쁜 건 늘 알고 있었죠. 저야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래, 어디에 있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갈색 봉투에 들어 있어요. 퀵으로 회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들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며느리는 부산으로 이틀 출장을 간 상태였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 제가 혼자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바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거리예요. 집을 나서면서 며느리가 출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는 외국계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능력도 좋고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 출장 가서 일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10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야. 혹시나 싶어 한번 불러봤지만 당연히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현관부터 뭔가 어수선했어요.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며느리가 출장 갈 때 급하게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를 봤어요. 아들이 말한 갈색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죠. 서류가 맞았어요. 바로 핸드폰으로 퀵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들어가니 집이 생각보다 많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죠. 며느리답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며느리였거든요. 부엌으로 가봤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었을 것 같은 그릇들이었죠. 분리수거통도 가득 차 있었어요. 며느리가 출장 가기 전에 정말 바빴나 봅니다. 미처 정리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마음이 좀 안쓰러웠어요. 며느리가 돌아오면 피곤한 몸으로 이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저는 원래 남의 집 일에 참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퀵 기사님이 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기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주고 가면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았죠. 먼저 거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커피잔과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소파 위에 옷가지들도 개서 안방 침대 위에 놓아뒀죠. 분리수거통에 플라스틱과 캔을 골라서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 싱크대로 갔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생각보다 많았죠. 프라이팬도 있었고 냄비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해먹은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고 했던 며느리가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예요. 아들도 며느리를 정말 아끼죠. 둘이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금슬이 좋았어요. 손주를 보는 게 제 소원이었지만 둘 다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직은 아이를 계획하지 않고 있었죠. 설거지를 다 끝냈습니다. 싱크대도 깔끔하게 닦았어요. 거실 테이블도 행주로 한 번 더 닦았죠. 보니까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퀵 기사님이 올 시간이 다 됐어요. 마침 초인종이 울렸죠. 서류를 전해주고 아들 회사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기사님이 확인하고 가셨어요. 이제 집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번 둘러봤죠.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을 보니 뿌듯했어요. 며느리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으로 가려는데 문득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나이가 드니 참는 게 예전 같지 않았죠.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었어요. 빗질을 좀 하고 나왔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건가 싶었어요. 부산은 서울에서 멀지 않으니까 일이 일찍 끝나면 돌아올 수도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집을 보면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싶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죠. 오늘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죠. 걱정 마, 남편은 회사에 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출장 중인데 왜 집에 있는 거죠? 게다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있었죠. 저는 황급히 신발을 벗고 베란다 쪽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베란다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베란다에는 빨래 건조대가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건조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앉았죠. 온몸이 떨렸어요. 왜 숨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어요.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될 것 같았죠.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온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아, 시원하다. 밖이 너무 더워.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톤이 달랐죠. 뭔가 들뜬 느낌이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괜찮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초반쯤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보다 어려 보였죠. 베란다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며느리와 남자가 함께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죠. 며느리는 평소 입던 회사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풀어헤치고 있었죠. 출장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며느리 옆에 바짝 붙어 걷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남자가 며느리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죠. 며느리는 그 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두려웠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 돼. 시어머니가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라니요.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괜찮아. 문자라도 하면 되지.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 있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며느리가 출장을 간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이 남자를 만난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소리라도 내면 들킬 테니까요. 이를 악물고 참았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변호사한테 가는 거 맞지? 변호사요. 왜 변호사를 만나는 거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응, 남편이 외도했다고 증거 조작하면
위자료 최소 1억은 받을 수 있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외도라고요. 증거 조작이라고요. 제 아들은 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늘 집으로 바로 왔죠. 주말에도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한테 외도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요. 그것도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남편 회사 동료 중에 한 명만 증인으로 세우면 된대. 외도 목격했다고 거짓말만 하면 되는 거야. 남자가 웃었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아. 그럼 이혼도 유리하게 되는 거네? 당연하지. 잘못한 건 남편이 되는 거니까.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고 며느리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게임에서 이긴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요? 착하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위자료 받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남편 재산도 좀 있고 시댁도 여유 있으니까. 시댁이요. 저희 집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한테 누명을 씌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무릎이 시렸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들킬 테니까요. 둘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사랑했던 며느리가 제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닦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충격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죠.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죠. 이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고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고 녹음 앱을 켰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녹음이 시작됐죠.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이 대화를 모두 녹음해야 했어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핸드폰 화면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꽉 쥐었죠.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맨날 나한테 잘해주시면서 딸 같다고 하시잖아.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줬고 아플 때는 병원도 함께 갔었죠. 남편도 바보처럼 나만 믿고 있어. 내가 야근한다고 하면 의심 한 번 안 해.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죠. 제 아들을 바보라고 부르다니요. 아들은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 끝나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위자료 받으면 우리 태국 푸켓 가서 게스트하우스 차리자. 전부터 말했잖아. 며느리가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치 여행 계획을 짜는 것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진짜? 푸켓 좋지. 날씨도 좋고. 응, 나 이미 부동산 알아봤어. 바닷가 근처에 괜찮은 매물 있더라. 며느리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더군요.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니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였어요. 얼마 정도 하던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위자료로 1억 받으면 충분하잖아. 남은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운영하면 돼. 며느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모든 걸 계산해 놨더군요. 아들한테서 뜯어낼 돈으로 새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입을 더 세게 막았어요. 코로만 숨을 쉬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너무 슬펐죠.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 300만 원 정도? 별로 안 비싸. 그리고 확실하게 해준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 며느리는 변호사까지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어요. 증거는 어떻게 만들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남편 회사 동료 중에 한 명 섭외했어. 며느리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 남편이랑 같은 팀에서 일하는 김재훈이라고. 돈 문제로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접근했지. 며느리는 아들 동료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어요. 소름이 끼쳤죠. 얼마 줬는데? 500만 원 주기로 했어. 남편이 회사 여직원이랑 호텔 들어가는 거 봤다고 증언만 해주면 돼. 500만 원이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고작 50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아들의 동료를 매수했어요. 이미 돈 줬어? 아니, 반은 줬고 나머지 반은 재판 끝나고 주기로 했어. 확실하게 증언해야 하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거래였어요. 오, 똑똑하네. 그럼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 당연하지. 증인도 있고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야. 남편은 바람 피운 나쁜 놈이 되고 며느리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악인으로 만들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역시 내 여자는 똑똑해. 다 계획대로 되겠네. 물론이지. 나 이거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 실수할 리 없어. 6개월이요. 며느리는 반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동안 아들 옆에서 웃으면서 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어요. 웅크리고 앉은 자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들킬 테니까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재판 날짜도 잡았어. 다음 달 15일이야. 빨리 끝나겠네. 그럼 우리 언제 푸켓까? 재판 끝나고 한 달 안에는 갈 수 있을 거야. 비자 준비하고. 둘은 벌써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건 신경도 안 쓰고요. 남자가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때? 남편이 잘못한 거니까. 시어머니도 아들 편들겠지만 증거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며느리는 저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야 당연히 아들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맞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킬 겁니다. 어떻게든요. 시어머니 돈도 좀 있지 않아? 남자가 물었어요.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응, 좀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위자료부터 받는 게 중요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안 재산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는 게 지옥 같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고문이었죠. 제가 아끼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핸드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23분이 지났더군요. 배터리는 아직 충분했어요. 다행이었죠.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이 눈치는 못 채고 있지? 응, 전혀. 걔는 나만 믿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믿어버려.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조심만 하면 되겠네. 응, 오늘도 남편은 회사 야근이야. 저녁 9시는 돼야 들어와. 며느리는 아들 일정까지 파악하고 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철저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죠.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아들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죠.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며느리를 믿고 사랑하면서요.
이런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게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었죠. 녹음이 25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저는 베란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목마르다. 물 좀 마시고 올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들렸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부엌이 베란다 바로 앞이었죠. 정수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쿵쾅쿵쾅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너무 커서 며느리한테 들린 것 같았죠.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하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 부엌 입구쯤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몸을 움츠렸죠. 빨래 건조대 뒤로 최대한 숨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입을 꽉 막고 코로만 조심스럽게 숨을 쉬었죠.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발각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녹음한 것도 들킬 겁니다. 그럼 증거도 없어지는 거죠. 아들을 지킬 방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아주 가까웠어요. 베란다 문 바로 앞이었죠. 베란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를 위해 살짝 열어둔 거였어요. 문틈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정수기 앞에 서 있었어요. 컵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죠. 물 내려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2미터도 안 됐습니다. 제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며느리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죠.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끝이었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됐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천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렸죠. 스트레칭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제 들키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천천히 베란다 쪽을 향했어요. 조금만 더 돌리면 저와 눈이 마주칠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기도했죠. 제발 보지 말아달라고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뭔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베란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만 다 마시고 있었죠.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더 고개를 돌렸으면 저를 봤을 겁니다. 빨래 건조대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저를요. 며느리가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물을 헹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거실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소파로 돌아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죠.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손바닥도 축축했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진정이 안 됐어요. 방금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뭐 마셨어? 남자가 물었어요. 응, 물. 목 말랐거든. 나도 좀 줘. 직접 가서 마셔. 게으름뱅이.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30분을 넘어가고 있었죠.
배터리도 아직 괜찮았습니다. 남자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엌으로 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또 시작이었죠. 저는 다시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금방 물만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보다 빨랐어요. 베란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거실에서 TV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뉴스 볼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좀 쉬자. 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뉴스 진행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TV를 보고 있으면 베란다 쪽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웅크린 자세를 30분 넘게 유지하고 있었죠. 무릎에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안 됐죠.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둘은 TV를 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뉴스 내용에 대해, 날씨에 대해, 저녁 메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자. 이 근처 괜찮은 식당 있어. 남편 친구들 마주칠 수도 있지 않아? 괜찮아. 우리 그냥 동료라고 하면 돼.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저는 계속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다리가 저렸어요. 발목도 아팠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나갈까? 배고파. 그래, 나가자. 남자도 일어섰어요. 둘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백 어디 뒀더라? 거기 소파 옆에 있잖아.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 신는 소리도 들렸죠. 문 잘 잠가야지. 알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둘이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잠기는 소리도 들렸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TV 소리도 꺼져 있었죠. 저는 그래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뭔가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5분 정도 더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웅크린 자세를 오래 유지해서 다리가 완전히 굳어버렸죠. 천천히 다리를 펴보려고 했습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쥐가 난 것 같았죠. 무릎도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주물렀어요. 혈액순환을 시키려고요. 발목도 천천히 돌렸습니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았죠.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베란다 바닥이 차가웠죠. 가을이라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멈췄는지 기억이 안 났죠. 며느리가 나간 직후였던 것 같았어요. 녹음 시간을 봤습니다. 45분이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베란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정신도 멍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난 것 같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이 약해졌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알려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몇 걸음 걸어봤어요. 다행히 걸을 수는 있었죠. 베란다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TV가 꺼져 있었어요.
소파에는 방석이 구겨져 있었죠. 둘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가슴이 또 아팠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왔죠. 아파트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 전화번호를 찾았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다치셨어요? 아들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니, 다친 건 아니고, 그냥 꼭 만나야 해. 지금이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응,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야. 제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들도 느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회의 빠지고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들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회의보다 저를 선택한 거죠. 내 집 근처 카페. 그 조용한데. 알지? 네, 압니다. 그럼 1시간 후에 갈게요. 괜찮으시죠?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벤치에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카페로 가기로 했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카페는 2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녹음 파일을 바로 들려줘야 할까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카페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따뜻한 걸로요. 손이 차가워서 따뜻한 게 필요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할지 머릿속으로 연습했죠. 40분이 지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회의에서 바로 온 거였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아들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아. 앉아라. 저는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놀라게 해서.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정말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이거 들어봐라. 저는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이게 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냥 들어봐. 끝까지.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짜 이번 주에 변호사한테 가는 거 맞지?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의 대화가 카페 안에 작게 울려 퍼졌어요. 아들은 핸드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응, 남편이 외도했다고 증거 조작하면 위자료 최소 1억은 받을 수 있대.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도 바보처럼 나만 믿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태국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회사 동료 매수 계획, 500만 원 거래. 모든 게 아들 귀에 들어갔죠. 45분간의 녹음이 끝났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죠. 아들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에서 녹음된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 내 집에서. 정말요? 정말 우리 아내가 한 말이에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아내만 믿고 살았는데. 아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테이블 위로요.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저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죠. 아들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를 만나야지. 내일 당장.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이었어요. 저도 함께 갔죠.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가였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죠. 증거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사기 계획까지 있으니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정도 증거면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호사는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한테 이혼 소송 통지서를 보냈어요. 동시에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죠. 며느리는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다 녹음됐으니까요. 변호사는 며느리 불륜 상대 남자도 찾아냈습니다. SNS를 추적했어요. 며느리 계정에서 단서를 찾았죠. 남자는 며느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김재훈도 찾아냈어요. 아들이 직접 만났죠.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며느리가 돈 준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김재훈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이 남아 있었어요. 위증 계획이 다 적혀 있었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위증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김재훈은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가정법원이었어요. 저도 방청석에 앉았죠.
며느리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녹음은 불법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부탁해서 정당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했어요. 이는 정당한 증거 수집입니다. 판사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녹음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호텔 영수증도 나왔죠.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남자와 제주도에 갔었어요. 부산 출장도 거짓말이었죠. 실제로는 남자와 강릉에 있었습니다. 위자료 사기 계획도 명확했습니다. 김재훈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며느리가 500만 원을 주고 위증을 시키려 했다는 게 증명됐죠. 피고는 계획적으로 남편을 속이고 위자료를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미수입니다.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며느리는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도 시작됐어요. 형사재판에서 며느리는 자백했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죠. 잘못했습니다. 마가 씌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입니다. 다만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판결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판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위자료 8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이혼해 주세요. 며느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 얽히고 싶지 않았죠.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석 달이 걸렸어요. 며느리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이 일이 회사에 소문났거든요. 외국계 회사였는데 도덕성 문제로 스스로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 재판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옆에서 걷고 있었죠. 아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겼지만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까요. 아들아,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시간이 약이야. 다 나아질 거야.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집에 안 가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 엄마니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법원 앞에서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코앞이에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아들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도 자주 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매일 아들 집에 가서 밥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저 밥맛이 없어요. 아들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었죠. 그래도 먹어야지. 몸이 망가지면 안 돼. 저는 아들을 다독이며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아들은 잠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나오는 꿈이었죠.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죠. 어머니, 저 결혼이 너무 무서워요.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저는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죠.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정상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석 달이 지난 지금 아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웃음도 돌아왔어요. 회사 일에도 집중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아들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가 그날 집에 가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눈빛이 진실했죠. 억울하게 외도남으로 몰렸겠지. 위자료까지 뺏기고. 맞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김재훈 씨가 거짓 증언했으면 저 정말 끝났을 거예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앞만 보고 가자. 저는 아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소식도 조금씩 들렸습니다. 아들 친구를 통해서였어요. 며느리는 서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고향인 강원도 어디론가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랐어요. 원주인지 춘천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자와는 헤어졌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둘 사이도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며느리를 완전히 버렸다고 했어요. 역시 그런 관계는 오래 못 가나 봐요. 아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었습니다. 당연하지.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오래 가겠니? 저도 동의했죠. 인과응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죠. 아들은 요즘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등산이었어요. 주말마다 산을 올랐죠. 어머니, 산에 가면 머리가 맑아져요. 생각도 정리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 좋은 취미야. 건강에도 좋고. 저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걸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승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장 승진이었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있었죠. 축하한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베란다에 숨어서 떨고 있던 순간을요. 며느리가 물을 마시러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요. 아들은 억울하게 외도남으로 몰렸을 겁니다. 김재훈이 거짓 증언을 했을 테니까요. 위자료 1억을 물어줘야 했겠죠. 며느리는 그 돈을 들고 태국으로 떠났을 거예요. 아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억울함과 분노로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제가 그날 우연히 집에 갔던 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녹음을 했던 게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 있었나 봐요. 응,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했어. 또 그날 일 생각한 거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응,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 하지만 잘 해결됐잖아. 우리 아들도 이겨냈고. 남편이 위로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죠. 하지만 배운 것도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요.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며느리는 거짓말로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났죠. 모든 계획이 무너졌어요.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이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증거가 있었고 법이 있었습니다. 법은 진실 편을 들어줬어요. 아들한테도 좋은 교훈이 됐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으니까요. 더 강해졌을 겁니다. 아들 전화 왔어. 남편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먹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았어요. 그래, 기다릴게. 뭐 먹고 싶어? 어머니 된장찌개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알았어. 맛있게 끓여놓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 온다며? 응, 저녁 먹으러 온대. 다행이야. 아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게. 정말 다행이야.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두부도 듬뿍 넣어야죠. 요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됐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냈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베란다에서 떨던 순간, 녹음 버튼을 누르던 순간, 아들한테 파일을 들려주던 순간, 모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었어요. 그 순간들이 아들을 구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으니까요.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온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힘찬 목소리였어요. 저는 웃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서 와. 배고팠지? 네,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 여기까지 나요. 아들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끓였어. 어서 들어와.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모였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죠.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게 엄마의 소원입니다.